오늘 소개해 줄 책은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입니다. 데일 카네기 책은 정말 고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성공 대화론도 1926년에 지어진 것이 요즘까지도 계속 출판되고 있습니다. 여기 데일 카네기는 1888년에 미국 미주리주에서 태어났고요. 1912년에 뉴욕 YMCA에서 화술과 연설법 강연을 하면서 점차 유명해졌죠. 그리고 제일 유명한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 성공대화론 이 3부작이 유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더 우대받고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SNS 등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직장에서 늘 행하는 토론이나 회의에서의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발표나 연설, 일상의 자잘한 대화에 이르기까지 화술은 성공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라. 물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수영을 배울 수 없듯이 실제로 남들 앞에서 말해보지 않으면 연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당신이 이 책을 포함하여 화술에 관한 책들을 모두 독파했다 하더라도 유창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완벽한 내용이라도 직접 실행해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배운 것을 연습하고 실행해 봐야 실력이 향상된다. 영국의 극작가이자 비평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청중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설득력 있게 연설을 잘 할 수 있느냐 했더니만은 스케이트를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넘어져 창피를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연습하는 것입니다. 쇼는 젊었을 때 병적일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도 한번 배를 누르기 위해 20분 넘게 뎁스 강변을 서성거릴 정도였다. 아마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별것도 아닌 일을 갖고 괜히 혼자 부끄러워하고 지레 겁을 먹었으니까요. 이런 쇼도 이 토론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거기서 성격을 고쳐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나중에는 정말 확신에 찬 탁월한 연사가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연설 공포 증후군을 극복하는 자세, 이건 간단합니다. 첫째는 연설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당신 혼자만이 아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고, 둘째, 어느 정도 연단 공포증은 필요하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건강한 당신의 신체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며 대응할 자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생리적 반응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마침내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람은 약간 긴장된 상태에서 더 효과적이고 요령있게 말을 잘한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의 정상적인 신체 리듬과 고마움을 느끼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사람은 약간 긴장 상태가 되면 이제 혈액순환도 빨라지고 원활해지면서 두뇌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 연설이나 강연의 최고 전문가들도 연단 공포증을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한다. 누구나 다 그렇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렵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연습 또 연습해야 한다. 우리 수영도 마찬가지죠. 수영도 처음에 누가 25m 갈 수 있겠어요. 자꾸 연습 반복하다 보니까 쉽게 가게 된다.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죠. 영어 시험도 주기적으로 계속 쳐봐야 그런 감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플이나 토익 같은 것도 그래서 주기적으로 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점수가 올라가는 거고,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다음 중요한 게 있는데, 연설 내용을 암기하지 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연설 내용을 암기하면 만약 연단에 가서서 긴장되어서 그걸 잊어버렸을 때 머릿속에 완전 백지 상태가 되어 가지고 당황한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즉흥 연설이 좋다는 거죠. 사람들은 말할 때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낱말 하나하나를 골라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말은 생각의 줄기를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따라서 이야기의 줄거리와 맥락만 정확하다면 말은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맥락만 잡아놓고 그냥 내가 나오는 대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연설이다. 에이브리엄 링컨도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틀에 박힌 설교 따위 듣고 싶지 않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독침을 고추 세운 벌떼와 격투를 벌이는 곰처럼 격분한 사람의 연설을 듣고 싶다. 그만큼 자연적인 게 좋다는 거죠. 격투를 벌이는 곰, 독침을 고추 세운 벌떼와 같은 격분한 사람의 연설을 듣고 싶다. 강력한 표현을 썼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을 정리하고 예행 연습까지 마쳐라. 생각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생각 정리, 그럼 예행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친구에게 그냥 말하듯이 하면 됩니다. 나한테 매우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친구? 그러면 그 친구가 얘기하죠. 뭔데 그래? 그러면 그때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다 듣고 오히려 더 기발하고 쓸모있는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냉철한 비판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것이 바로 이제 예행 연습이라는 거죠. 이때 주의할 것은 야, 내가 지금 예행 연습하는 중이야 라는 사실을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왜냐면 그렇게 얘기돼 버리면 친구가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느낌이나 의견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하듯이 친구에게 얘기해주면 오히려 좀 더 좋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자신감 있고 용기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좋은 말이 있는데 사람이 자연스러운 쾌활함을 상실했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깨와 배에 힘을 주고 기분이 무척 명랑한 듯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면 정말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실제로 용감해지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정신적인 의지와 힘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당신이 노력할수록 더욱 증대되는 용감한 열정은 두려움과 공포 따위를 손쉽게 물리칠 수 있다. 우리는 그 어투 자체에서 용감함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막 침울하게 있을 때도 내가 말할 때 좀 더 톤을 강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내뱉는다면 그게 다시 내 뇌를 자극해 가지고 어떤 엔돌핀이 생기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침울할수록 말을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더 자신 있고 더 크게 얘기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빠르고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화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말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선택한다. 선택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그런 막 형이상학적인 말로 횡설수설하지 말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라. 예를 들면 뭐 이런 연설이 있어요. 자유, 평등, 인류애야말로 우리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명제입니다. 자유가 없다면 사람은 살아도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내 경험을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미시간 대로를 걸어서 이 호텔에 오면서 나는 꿈에 그리던 대로 자유롭게 행동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것도 돌아가는 것도 모두 나의 자유였습니다. 경찰관 앞을 지나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들어서면서도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고 모험이 끝나면 시카고에 어디든 내가 원하던 대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정말 쟁취할 만한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렇게 내 경험을 얘기해주면 훨씬 더 전달력이 강하다. 그렇다면 내 경험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이야기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실제로 자기 그 수강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흥미있고 재미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한 개인이 살아오면서 겪은 인생담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내 개인의 인생담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한다. 유년 시절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자기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한테도 재미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 일이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 기억에 생생하다면 듣는 이들도 틀림없이 재미있어 할 것이다. 내가 내 기억에 그것이 생생하다면 듣는 사람들도 아주 그냥 즐거워할 것이다. 특히 또 청년 시절은 할 말이 많겠죠. 사회에 진출하고 출세하기 위해 고생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세상에 홀로 서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성공하고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귀담아 들을 것이다. 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잘 나가는 공무원을 사표냈는지, 왜 사표냈는지, 이런 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면 아주 좋은 스토리가 되겠죠. 다음 취미나 여가 활동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좋아요.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큰둥해할 사람은 없다. 열정적인 취미생활 이야기는 청중의 호응을 이끌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당신이 특별한 취미에 쏟아붓는 순수한 열정이 듣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것이다. 저는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에 대한 이야기가, 수영을 하면서 내가 어려워했던 이야기, 내가 왜 수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얘기하면 내 열정이 솟아난다는 거죠. 그 열정을 무시하는 그런 청중은 없다. 다음으로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색다른 체험은 정말 훌륭한 이야기거리가 되죠. 유명한 인물을 만났다든가, 어디 가서 총알 세례를 받았다든가, 암을 정복한 이야기, 정신적인 위기를 겪은 이야기, 이런 것들. 다음은 이제 믿음이나 신념, 이것도 분명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좋다. 이 청중은 무미건조한 일반론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화제를 다룰 때는 뉴스 기사나 챙겨보는 정도로 안 된다. 청중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단지 조금 더 알고 있는 수준이라면 차라리 언급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러니까 문장을 줄줄이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또 대충 읽은 책이나 뉴스 기사를 통해 얻은 생각을 재탕하는 것도 아니다. 당신의 생각과 마음에 깊이 파고들어 살아오는 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신념 가운데 그 무엇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경험을 자꾸 얘기해 주는 사람, 원초적인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리고 자기의 그 축적된 노하우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게 성공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쓸만한 게 있을까 의심하지 마라. 분명히 있다. 당신이 발굴해 내기를 기다리며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다.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서 청중이 외면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가능하면 당신 말고는 말할 사람이 없다 싶을 그런 화제를 선택하라. 아마도 전문 강사들이 해주는 말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감동적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소심하게 내가 뭘 얘기하겠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게 주제에 대해서 흥미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단순한 주제도 좋다. 접시 닦기. 실제 접시 닦기를 해본 경험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접시 닦기가 직업인 사람은 자격이 충분하지만 왠지 그 이야기는 내키지가 않고 언급하기조차 싫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가사노동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주부라면 어떨까?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설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오랫동안 해온 단순 노동에서 자기만의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귀찮기만 한 뒤치다거리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온갖 궁리를 다 해봤을 테니 침을 튀기면서 열변을 토할 수 있다. 이 주변의 모든 것이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에 내가 조금 더 빠지고 조금 더 관찰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그걸 그냥 넘기지 말고 정말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